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조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한겨울 동안 참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들도 되게 많았고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좀 요즘 얘기를 하면 좀 없어서 어떤 난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그런 서민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던 그런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에너지 복지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너지재단의 최영선 사무총장을 모시고 이러한 얘기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산업팀에 우리 에너지 담당하고 있는 도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총장님께서는 2007년부터 10여 년 넘게 지금 이제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그동안 많이 달라지고 막 그런 부분이 많았죠? 네. 어떻습니까? 사업의 규모도 많이 커졌고, 네. 에너지 복지라는 용어도 출범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일반화되어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요즘 그 에너지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약간은 그래도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죠? 네.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복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제 사람이 의식주라고 해서 먹고, 자고, 입고, 그 다음에 병원 가야 되고, 교육 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에너지를 지금 현대사회 와서는 훨씬 더 비중이 커졌는데, 어려운 분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것이 에너지 복지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복지. 우리가 쉽게 사용할 것 같은 이 에너지에 대한 이런 기본권이 우리도 이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에너지 재단이 200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에너지 재단. 이 언뜻 봤을 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네. 좀 모르시는 분, 물론 그동안에 많이 커지긴 했지만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에너지재단이 처음 출범한 해는 200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앞에 2005년에 요즘도 그런 사고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단전 가구,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단전 가구에서 여중생이 촛불을 켜고 공부하고 자다가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무렵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네. 이제 에너지도 최소한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회적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2006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조항에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기업이 기여해야 한다는 얘기가 포함됐습니다. 이제 그때만 그 초기만 해도 이제 에너지 복지 그러면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예. 그런데 지금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물론이고 연탄, 기름, 요즘에는 이제 신재생 태양광까지 이제 에너지 복지 사업들이 저희도 많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조금씩들 해가면서 이제 에너지 복지에 대한 이해랄까 이런 것이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이 재단 설립 이후 12년간의 성과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개념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 네. 총장님 연탄 이렇게 막 날라주고 하는 거 이런 건 그냥 단순한 사회공헌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에너지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재단 설립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여러 회사나 이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이 이제 생긴 지 10몇 년이 됐는데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고 안에 네.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해요. 네. 예.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 사업은 이제 예산의 소스에 따라서 예산 출처에 따라서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네. 민간 사회공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지원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그게 무슨 복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소득 가구들이 거주하는 주택일수록 주택이 노후되어 있고 단열, 기밀, 우풍이 숭숭 들어오고 또 벽을 통해서도 열이 새나가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줘서 단열이 잘 되고 기밀이 잘 되게 하고 고효율 보일러를 지원할 경우에 최소한의 난방으로도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3만 가구의 그 저소득 가구의 주택을 에너지 성능을 높여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무리 주택을 성능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당장 연료가 없으면 추위를 면할 수가 없는데 특히 기름 난방을 하는 가구들의 고통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이나 등유 그렇죠. 이런 건가요? 등유 보일러를 쓰는 집들이 되게 이제 도시가스나 지역열, 지역 난방 이런 네트워크 에너지들은 편리하고 값도 싼데 기름 난방을 하거나 연탄을 떼는 분들이 고통을 받는데 연탄은 그나마 값이 싼 점이 있습니다. 근데 등유는 그래서 기름 난방을 하는 가구들의 그 연료 보조를 하는 그 등유 바우처 사업을 정부 예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 재단에서 하는 일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복지 사각지대로 이걸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에너지의 복지 사각지대.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방송 전에 우리 도혜미 기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뭡니까? 에너지 빈곤층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니까 되게 헷갈리고 그래요. 뭐 자기 수입의 10%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넘어갈 경우에는 이거는 에너지 빈곤층을 얘기를 한다. 애매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통계를 내는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 소득, 가구 소득에 비해서 난방비 지출이 많은 에너지 비용 지출이 과다하다고 보는 가구의 비율은 지금 170만 가구에서 한 200만 가구 우리나라에서 그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에너지 복지 관련해서 한국에너지재단의 최영선 사무총장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 기자.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 복지, 에너지 사각지대 얘기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날씨 추울 때 저도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은 이 난방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냉방권에 왜냐면 너무 더워요, 여름도. 그죠? 그래갖고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제는 이 냉방권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난방권에 비해서 냉방권을 조금 소외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지난해 여름 이제 폭염과 함께 이 냉방권이 잠깐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냉방권을 정리한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상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이 덮친 한반도에 낯선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냉방권인데요.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의 무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권리,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냉방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냉방권, 이미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 35조 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권리에 난방권은 물론이고 냉방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이 냉방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에 필요한 제품들은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처럼 주거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돈으로 사야 하는 것인데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를 사는 것도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전기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냉방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 놓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은 이 냉방권을 얼마나 살피고 있을까요? 지난해 재단의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정부 위탁 사업과 민간 사업 모두 난방권에 치우쳐 있는 모습입니다.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만이 냉방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 정책과 함께 선보인 일시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폭염은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에 맞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보신 것처럼 냉방권이라는 용어가 이제 이렇게 주목을 또 받았습니다. 총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얘기한 게 보통 난방에 네.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에너지 재단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난방권도 있지만 냉방 쪽에서도 재단에서 이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 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당연히 냉방권에도 신경을 쓰는데 저희가 처음은 2017년에 네. 그 민간 기업 사회공헌 비용으로 냉방 용품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가 살인적인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지난해 정부 예산과 민간 기업의 보조를 합쳐서 냉방 용품으로 냉풍기 3만 개를 저소득 가구 3만 가구에 저희가 보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도 냉방권에 관한 논의가 커지면서 2019년 예산에는 저희가 그 냉방 지원 사업비로 60억 원을 그 배정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그 확정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여름 같은 폭염에는 무더위에는 선풍기나 냉풍기로는 도저히 더위를 감당이 안 되는 예.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제 에어컨이 불가피하다라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가전사와 창호업체가 함께 모여서 저희가 그 초소형 절전형 냉장고 창에 붙일 수 있는 창호 일체형 냉장고라는 제품을 창호 일체형 에어컨 제품을 지금 개발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올해 아마 2만 가구 정도 초소형 에어컨이 부착된 창호를 저소득 가정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 에너지 정책, 이제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에 대한 생각,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바뀐 거죠? 그렇죠. 가장 큰 것이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올리고 그중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 중 태양광 발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점점 줄여나가면서 오는 2080년 즈음에는 한반도에서 원전 비중을 제로에 가깝게 한다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올해가 에너지 전환 3년 차인데요.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72%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총장님, 그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이런 에너지 복지, 이것도 좀 이렇게 변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복지를 방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연탄을 지원하거나 기름을 지원하는 방식 같은 경우, 이건 이제 공급형이라고 해서 그 난방 연료나 난방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네. 저희가 효율 개선 사업처럼 이제 효율형이라고 해서 에너지 기기나 설비,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서 에너지를 조금 사용하고도 그 동등한 효과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의 사업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전환형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뭐 미니 풍력 발전기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에너지 복지에 접목해가는 그런 에너지 복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에너지 복지에 접목하는,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 우리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기여하고 환경적으로도 또 에너지 저감 차원에서도 기여하는 이런 그 에너지 복지 정책이 점점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전환형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요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추진하고 있는 그거하고 네. 좀 이렇게 방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저는 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태양광 패널로 해서 주택 위에다가 올리고 그러면은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뭐 도와주고, 저도 네. 이제 거기 그 출입기자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의 비용도 이렇게 해주고, 막 농촌도 보면은 다 이렇게 네. 거기서 해주고 하긴 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어떤 비용 문제가 좀 발생을 좀 많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방향성은 맞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좀 짜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은 거죠? 그쪽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일반 가정에서 네. 태양광 또는 태양열 시설을 할 경우에 정부 예산 보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신재생 주택 200만 호 정책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정책이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정부의 지원 정책은 본인의 부담금이 있고, 그렇죠. 네, 저희가 하는 일은 복지여서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재단의 그 네. 예산이 한정이 돼 네. 있잖아요. 예. 다만 이제 그 가정 개인 집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 시설을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저소득층들이 사는 가구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에 적정치 못한, 너무 노후돼 있고,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지붕에 설치할 경우에 태양광 패널은 기본적으로 20년에서 25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네. 그 집의 방수 문제나 25년씩 가지 못할 집에 시설을 얹는 것이 네. 어려운 문제가 이해갑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주민 수용성,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민원의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전환형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은 아직 좀 실험적인 수준인데요. 그래서 지역 전체에, 마을 단위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의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을의 농어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 뭐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또는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의 건물 옥상 또는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 수익금이 지역의 고용 유지 또는 그 수익금이 지역사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약정을 맺고 발전소를 무상으로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실험적인 일인데, 이 실험적인 과정들이 성과가 입증이 되면 이제 정부 예산으로도 접목하는 방식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에너지 재단의 주요 사업들 좀 꼼꼼히 한번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기자가 에너지 재단의 복지 사업 현장 다녀왔죠?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에너지재단의 관계자들과 함께 그 에너지재단의 지원 사업을 받은 두 가구를 방문해 봤습니다. 리포트에 나오는 첫 번째 대상 가구는 그 총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였고요. 두 번째 대상은 좀 달랐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태양광 패널 설치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은 가구였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은 그 해당 지원을 받은 분이 사시는 곳은 아파트로 이제 따로 있었는데, 본인이 사는 그 아파트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태양광 패널 뭐 발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깨트려 준다라는 그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기자 리포트 한번 보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해마다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던 신옥자 씨는 올해는 한시름 덜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가구로 선정되면서 단열과 창호공사, 보일러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나무 유리창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덜컥덜컥 하는 거. 그러고 그냥 예쁘게 굉장히 쉬었어요. 방이 그냥 썰렁하고 추웠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겨울에 있기가 참 나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늑하고 공기 하나가 없잖아요. 바람이. 예. 그 참 좋아요. 행복하고요. 따뜻해. 올겨울은 진짜 따뜻하게 보낸 것 같아요. 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정부 위탁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만 600억 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 3만 가구를 도왔습니다. 또 서울시와 손잡고 에너지 복지 확대도 추진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 낡은 주택을 수리해주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과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두 기관이 함께 시범 진행한 겁니다. 나중에는 전기가 절감이 되고 전기가 절감된다는 얘기는 화석 연료를 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부분이 환경 오염이 덜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익을 떠나서도 미래에 물려줘야 되는 유산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에너지재단의 집수리 패키지 지원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에너지 효율 개선, 그 에너지 관련된 사항은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발굴되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너지재단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함께 사회공헌형 에너지 복지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뭐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거와 같이 이게 연관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서울시에서와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손잡고 뭔가를 많이 하면은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제가 그 제안을 해서 그 서계동 지역 도시재생에 서울시와 재단이 함께 해서 하는 그 콜라보를 하는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예. 대개 도시재생하면 이제 도로를 좀 정비하고 벽에 벽화 그리고 지나가는 그래서 미관 개선으로 주로 가는데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미관 개선으로는 그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는 조건이 삶이 쾌적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을 이용해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전기도 좀 발전해서 쓰고 또 미세먼지를 줄여줄 수 있도록 그 방진망, 미세먼지 방진망까지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방진망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전달했고 지금 에너지 진단과 효율 개선, 태양광 패널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서계동 지역의 도시재생이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고 저희로서도 그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저감이라는 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성과는 매우 만족한 편입니다. 네. 우리 이제 재단에서 하는 일을 다 이렇게 우리가 만큼 들었어요. 네. 그래도 여기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 비중에서 나오지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에너지 전환 시대 전환 정책에도 부합하는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고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은 국가적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과는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기후변화 시대에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는 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전환 정책 시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발전을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과 모델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 복지에 결합되도록 그러면서 확대되게 하는 일이 저희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벌써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를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쭉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래도 이런 에너지 빈곤층이라든지 이런 걸 더 줄일 수 있을 텐데,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크게는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 다른 복지도 되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만, 에너지 복지 정책이 이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기관, 부처, 기업 단위로 짜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편제되어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크게는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복지 정책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정비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12년의 경험을 놓고 보면 저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법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추진되면서 법제화되면서 대상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 가구는 한 170만 저희가 그쯤 되는데 저희가 지원할 가구를 발굴하고 그 대상자 집을 조사하고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과정에 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 기반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는 과외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법적 기반이 좀 더 강화돼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그 법제화가 저희한테는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한국에너지재단 이제 올 한 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사무총장 취임 처음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에너지재단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고 2년 차에 들어갑니다. 재단이 공공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내부 조직 체제를 정비하는 일을 지금 저희 올해 좀 중점을 둬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에 있어서 유관기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은데 여러 유관기관들과 그 기본적인 업무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여러 각각의 능력들을 종합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사회공헌도 태양광 발전 이제 사업 지원 사업이 지금 3년 차에 들어와 있는데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많은 사업 프로그램 모델 개발하는 일에도 좀 중점을 두어서 민간사회공헌에서 태양광 발전 지원이 대폭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때 또 이제 또 그 올해 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또 저희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의 최영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도 기자도 고생하셨어요. 네.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에너지로 인해서 춥거나 너무 또 덥거나 이렇게 너무 힘드신 분들, 이게 소외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면 어떨까.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많이 취재해서 또 방송해드리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